안녕하세요. 미디어 프로젝트 1주 3차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하급수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챕터 1은 Illuminated by Information, 정보에 의해서 조명되다, 정보가 일으키는 혁신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모토로라의 이리디움 모먼트 사례를 통해서 기하급수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예는 많습니다. 맥킨지는 AT&T에게 not to enter the mobile telephone business, 모바일 사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Predicting there would be fewer than 1 million cellular phones in use by 2000. 2000년까지 이동전화 사용자 수는 100만 명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In fact, 사실은 There were 100 million mobile phones. 1억 개의 모바일 폰이 팔렸습니다. 즉 예상이 100배 빗나간 것입니다. AT&T missing out one of the biggest business opportunities of modern times. AT&T는 현대의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맥킨지와 AT&T 모두 기하급수 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업의 강자인 AT&T와 모토로라가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잘못 읽는 바람에 핀란드의 작은 기업 노키아가 휴대전화 산업에서 2011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중심으로 흘러가는 휴대전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LG전자에도 추격당하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약 8조 원에 매각하게 되고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 회사로만 남게 됩니다. 또 다른 대형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 그룹도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2012년이 되면 심비안, 이는 노키아, 에릭슨, 소니, 파나소닉, 시멘스, 삼성 같은 회사들이 모바일 OS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비안이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시장에서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비안은 곧 힘을 잃었고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를 따라잡고 모바일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cause?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요? Mistakes that's great. 이 정도 큰 실수는 are due to the complete misinterpretation of the rules. 규칙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come from relying on a paradigm. 그들은 패러다임에 의존하는데 that performed perfectly up until the moment it didn't. 이것이 동작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잘 동작하던 패러다임이죠. Suddenly, 갑자기, often, 종종, inexplicably,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out of date, 시대에 뒤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코닥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시대에는 사진은 scarcity 모델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즉 희소성 모델인데 사진 한 장을 더 만들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필름 비용, 필름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가는 비용, 현상 및 인화 비용 등 모두 합치면 사진 한 장에 드는 비용은 평균 총 1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관했으며 필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With the shift to digital photography, 디지털 사진으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the marginal cost, 한계 비용이 taking an extra photograph, 추가 사진을 찍는 것이 essentially sank to zero, 본질적으로 거의 0으로 되었습니다. Applied computations, 여기다 컴퓨터의 계산을 더하면 image recognition, AI, social technology, filtering, editing, machine learning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각 사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훈은 정보 기반 환경이 근본적으로 파괴적 속성을 지닌 혁신의 기회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도처에서 비슷한 파괴적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Kodak was hit by revolutionary technological change. 코닥은
혁명적인 기술 변화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Coming at it from multiple directions. 그것도 여러 방향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혁명의 변화는 카메라와 필름 같은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싱, 리테일링과 디스트리뷰션, 마케팅, 패키징과 스토리지, 그 다음에 decisively 결정적으로 a radical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e marketplace. 시장에 있어서 인지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의 scarcity 모델에서 한계 비용이 0인 모델로 바뀌고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소비자이면서도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프로스모 모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의 사례에서 카메라와 필름 프로덕트를 변수 X로 놓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에 뮤직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갈 때 숙박, 자동차, 렌트를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 서비스를 대입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포함해서 모든 산업이 코닥이 겪은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An information-based environment, 정보에 의거한 환경은 delivers fundamentally disruptive opportunities, 근본적으로 파괴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이러한 정보에 기반한 변화에 대해서 Law of Accelerating Return, LAW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When you shift to an information-based environment, 여러분이 정보 기반의 환경으로 이행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 성장 곡선을 따르게 되고 가격 대비 성능비는 매년 혹은 2년마다 2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Costing go down,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를 보면 3D printing, industrial robot, drone, solar, sensor, biotech, neurotech, medicine 모두 수년 동안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 or 40 years in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정보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We are just 1% of the way down the road. 우리는 그 길에서 현재 1% 정도 와 있을 뿐입니다. Everything is being disrupted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혁신될 것입니다. 북의 경우는 아마존, 트래블의 경우에는 booking.com, classified as 광고는 Craigslist, auction 사이트는 eBay, decimated newspaper industry, 이미 소멸돼 가고 있는 신문 산업은 further disrupted in recent years, 최근에는 트위터나 허핑턴 포스트나 와이스나 미디엄 같은 매체에 의해서 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이 영향을 받을 텐데 음악 같은 경우 애플의 아이튠즈에 있어서 엄청난 파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이 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에도 산술급수적 예측을 내놓을 것이다. 둘째, 필름 사진에서 디지털 사진으로 넘어갈 때 보았던 폭발적 이행 현상이 이제 점점 빠르게 발전하는 다른 여러 기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모든 것이 정보화되고 있다. 넷째, 정보화된 환경은 근본적으로 파괴적 속성을 지닌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낸다. 다섯째, 전통적인 산업들도 파괴적 혁신이 임박했다. 다음은 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에 대한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일업은 기하급수적 성장과 같은 말입니다. 유니콘은 이를 이룬 기업이고요. 다음 강의를 듣고 어떻게 유니콘 기업의 전략을 사용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유니콘인가? 우린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첫 번째가 스타트업 시대에서 스케일업 시대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유니콘은 그 스케일업의 상징이고 따라서 스케일업 정책은 유니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자, 우리 한국의 중소벤처 정책 방향을 볼까요? 캐서는 2014년 벤처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4개로 구별하는 쿼드 사이클 모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마의 강을 넘어서, 두 번째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제품화 단계죠. 그리고 시장의 바다를 건너는 다윈의 바다를 건너서 글로벌화로 갑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실패하면 재도전의 사막을 넘어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현재 어떨까요? 한국은 스타트업 사이클은 지원이 과다합니다. 반면에 스케일업 사이클은 정책이 과소하죠. 문제는 뭐냐? 스케일업을 통해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우리는 스타트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부터 전 세계는 스타트업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2014년 스케일업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부터 스케일업을 축소하고 스타트업으로 자원이 몰려가기 시작했죠.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스타트업 제도는 축소하고 과소한 스케일업 정책은 보완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캐서는 전체 혁신 사이클 모델을 다음과 같은 순환 모델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20% 성공한 기업가들은 다시 연속 기업가로 재도전하고 80%의 실패한 기업가들은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창업으로 순환되고 성공의 일부는 글로벌화로. 그래서 이 창업 사이클의 문제는 과다한 직접 창업을 지향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창업 플랫폼을 강화하라.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는 창업 플랫폼 강화를 통해서 전체 창업 비용이 1000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기업가 정책과 글로벌화 정책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가는 더 큰 성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패한 기업가는 재도전 정책을 통해서 원칙적 재도전을 하되 그중 5%의 도덕적 해이는 퇴출시켜라. 이 과정의 마지막은 바로 M&A와 글로벌화를 향해서 나가는 유니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스케일업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이젠버그는 2017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통한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초기 고객 시장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유효 시장의 창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자본의 형성, 노동과 교육기관을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직업 지원군을 통한 지원과 성공 스토리를 이 사회와 나누는 소위 롤 모델이 만들어지는 사회 규범이 있다. 근데 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체를 아우르는 유니콘이 존재하죠. 유니콘은 토탈 스케일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니콘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유니콘이 심볼일 뿐이죠. 유니콘을 통해서 전체 스케일업 생태계를 이루고 공진화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진화 단계를 우리는 따라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통해서 약 100억의 매출을 하게 되죠. 국내 시장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스케일업 기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스케일을 통해서 1억 불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시 성장한 기업이 엑시컨으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시리얼 앙트러프레누어라고 얘기를 하죠. 유니콘은 다시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을 형성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의 효율과 기술 혁신이 순환하는 것이 기업의 진화 단계 생태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스케일업의 상징 뭐죠? 바로 유니콘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니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유니콘은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에일린 리가 2013년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이 있네? 비상장 벤처 기업이 있네? 이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정말 우리가 보기 어려운 이 유니콘,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죠. 이 이름을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 그러니 그럼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뭐라고 부를까? 데카콘이라고 부르자. 뿔이 10개가 달렸다. 자, 우리 묻겠습니다. 유니콘, 데카콘 기업이 언제부터 폭증하느냐? 2012년 이후부터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춘 500대 기업이 20년 걸린 기업가치 일조를 평균 6년 만에 달성하고 있죠. 뭔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믿겠죠? 우리는 묻겠습니다. 첫째, 유니콘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유니콘의 성장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의 유니콘 전력은 무엇인가? 자, 유니콘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간, 공간, 인간의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시간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유니콘의 폭증 현상을 시계열로 한번 볼까요? 2009년도 3월에 블룸 에너지가 탄생했죠. 그리고 20개월 후에 방클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20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1년부터 4개월에 한 개씩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2012년에 1개월에 하나씩 등장해요. 2014년이 되니까 위워크를 필두로 해서 일주에 하나씩, 그리고 작년도에는 1년에 110개, 즉 무려 2주에 일주에 2개의 유니콘들이 등장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전세계 유니콘은 309개, 그리고 오늘 현재 전세계 유니콘은 327개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니콘이 6개 포함되어 있죠. 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도출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유니콘을 폭증하게 했는가? 2008년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오토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1차 유니콘 붐의 원천이 되어 있죠. 자, 2010년도에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즉 큐레이션을 통한 맞춤 서비스를 하는 유니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죠. 뭐죠? 유니콘의 등장 시기가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등장 시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4차 산업혁명과 유니콘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욕망, 메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 연결 욕구, 그리고 자기 표현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욕구는 이것이 경험의 영역에 해당되는 개인적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 욕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욕망의 나무로 그려보았죠. 자, 1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의 욕구, 우리가 잘합니다. 그리고 사회연결 욕구, 가지를 칩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개인화된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꽃을 피우고 있죠. 자, 묻겠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개인적 욕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켜주죠?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여행을 만족시켜주고 개인적인 맞춤 교육을 제공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코디를 만들어 드릴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스트를 절감하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을 안 들이고 개개인의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오토 플랫폼은 연결 비용을 줄였죠. 인공지능은 선택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연결더하기 선택이 만들어져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에 개인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강의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의 학습활동 과제입니다. 이번 과제도 1주 1차시 과제와 같은 방법으로 한 페이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다음 매주 1, 2, 3차시 과제를 모아서 한 번에 3페이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최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는 3D 게임입니다.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내서 게임 캐릭터를 조절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얼굴 인식, 음성 인식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얼굴로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네. 얼굴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아, 그럼 손을 안 써도 되나요? 맞아요. 손 안 써도 돼요. 스노우? 맞아요. 스노우. 오, 움직인다. 어때요? 감도가 어때요? 감도가? 소리 내야 돼요. 그렇죠. 아. 방금 근데 왜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 혼자 잠깐만요. 가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피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지금까지 시청하신 것으로 출석이 인정되었습니다. 어펜딕스에는 3D 게임 사례의 추가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캐릭터 여기 나오잖아요. 화면에. 네. 아, 완전 귀여워. 귀여워요? 네. 얼마나 귀여워요?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이거 넝쿨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시인성 같은 것은 도시 테마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달려. 아! 10초 지나면 크레이지 타임이라고 좌우로 얼굴 움직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좌우로 흔드세요. 머리 좌우로 흔들어.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흔들어 깨는 거예요. 흔들어요. 머리 흔들어. 뭐 됐어요. 하는데요? 이게 머리 흔들어야 통과할 수 있어요. 이벤트. 아, 좌우 흔드세요. 빨리 흔들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정확하게 몇 번 흔들면 돼요. 이게 계속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습관이 돼서 핸드폰을 움직이네. 음성 인식이랑 제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네.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네. 되게 특별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스노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슉슉 하는데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저를 따라오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따다다다닥 해야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쉐이킹. 네, 쉐이킹. 어. 그렇게 해야 통과가 되는 게 좀 되게 신선해. 이 게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럼 얼굴 인식 좀 잘 되나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네, 잘 움직이고 얼굴 인식이 정말 잘 돼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진짜 신선한 게임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